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식입니다. 광주 시내 버스를 덮친 철거 건물 사고는 인재였습니다. 그 사고를 언론은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어제 신문이죠. 그중에 저 실버 헤드라인의 유난히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아무도 내리지 못했다. 억울한 희생자인 것을 강조한 제목입니다. 반면에 동아중앙은 사고를 함축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철거 건물 무너져 버스 덮쳤다. 9명 사망. 중앙일보는 광주 54번 버스의 비극, 길옆 5층 건물이 덮쳤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재벌회사입니다. 이 정문규 회장은 진심으로 사죄해드린다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회복, 조속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목숨을 잃은 9명의 피해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철거 현장에 감리자조차 없었습니다. 솔직히 건물 철거는 아직도 후진국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철거 현장 사고도 후진적 사고입니다. 어느 철거 현장이든 안전과 주변의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간 단축, 비용 절감만 생각합니다. 대부분 제하도급이죠. 철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의를 해본들 아무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고 뉴스를 보면서 문 정부 출범 6개월 뒤인 2017년 12월 3일 영흥도 낚싯배 전복으로 15명이 사망한 사고를 떠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 이튿날 12월 4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시작하면서 10초간 묵념을 했습니다. 당시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제의를 했죠. 대통령이 공식 회의에서 낚싯배 전복 사고 희생자를 위해 묵념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 책임이다. 아마도 이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세월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저는 그때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에 국가는 연대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민주당도 최고위원 회의를 하기 전에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묵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얼마 뒤인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는 목욕탕 통유리를 깨지 못해서 구조가 늦어 빚어진 후진적 참사였습니다. 그래도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 10일 신년사에서 국민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내세운 그 연설에서 그는 국가는 더 정의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 그런데 제천의 화재 사건 한 달 만인 2018년 1월 26일, 그러니까 신년사가 있고 나서 보름 뒤에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나서 무려 45명이 숨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마음을 모으지 못했다며 다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했습니다. 적폐란 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안전을 뒷전이나 낭비로 여겼던 안전불감증, 적당주의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다. 그러니까 사고 원인을 전 정부부터 쌓여온 적폐로 미룬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묵념을 했습니다. 1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장차관 워크숍이라는 행사를 하기 전에 세종병원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사건 사고가 있어도 청와대 행사에서 묵념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2020년 4월 29일에는 이천의 물류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38명이 숨졌지만 묵념은 없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유감 발언은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돼 유감스럽다. 과거의 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 대통령부터 무한 책임을 인정했는데, 이 대통령부터 무한 책임을 약속했는데 왜 영흥도 낚싯배나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이천의 물류공장,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사고에서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들은
국가의 무한 책임을 묻지 않을까요? 자, 다른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판이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이 명문을 걸고 다시 수사하라고 하자 검찰은 불법으로 출국 금지까지 하면서 김학의를 붙잡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그 기소 내용이 이렇습니다. 2006년부터 2년간 건설업자 윤중천에게서 뇌물 1억 3천만 원과 13차례의 성접대를 받았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최모로부터 4,900여만 원을, 그리고 모 저축은행 김모 회장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참 지저분한 사건이죠. 1심은 윤중천으로부터 받은 3천여만 원과 성접대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로 판단을 했고, 1억 원이 제3자 뇌물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스폰서 최 씨나 저축은행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이 스폰서 뇌물 가운데 4,300만 원은 유죄가 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무죄로 석방됐던 김학의는 다시 수감됐습니다. 그 판결이 이번에 다시 뒤집힌 것입니다. 김학의가 신청한 보석도 허가되면서 8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2심에서 유죄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인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인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쉽게 말씀드리면 김학의를 유죄로 만든 2심 재판의 정인, 그 정은이 검찰이 회유나 압박 등으로 오임됐을 수 있는데 검찰이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정인의 증언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심 정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주목할 만한 내용의 판결입니다. 이 앞으로 수사기관이 정인을 함부로 회유하지 못할 테니 말입니다. 자,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어제 오후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6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을 한 것인데, 공수처가 이 사건을 고발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해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직권남용 혐의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2019년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해서 불기소 처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 3월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모해 위정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옵티머스 사건은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그리고 한명숙 관련 사건은 조남관 대검차장이 함께 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동이 된 분들이죠. 이두봉 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그리고 조남관 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윤석열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결정은 부장 징계 사안이라서 보고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한명숙 관련 사건은 올해 3월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부장들이 회의에서 불기소를 결정한 사안이죠. 그런데 공수처는 왜 입건을 했을까요? 자, 이틀 전 6월 8일 윤석열 전 총장이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이날 서울 남산 예장공원에서 열린 우당 이희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예장공원에 가면 김구와 이희영은 있고 이승만은 없습니다. 몹시 섭섭한 부분이죠. 그는 기자들이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묻자 노회한 정신처럼 대답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다 아시게 될 것이다. 대선 도전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 내지는 염려를 다 경청하고 알고 있다. 제가 가는 길을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첫 번째 공개 행보가 왜 이희영 기념관 개관식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우당과 그 가족의 삶은 음호간 망국의 상황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아주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이다. 물론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그 다음의 말은 좀 난해했습니다. 한 나라는 그 나라가 배출한 인물들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기획하는 인물들에 의해 그 존재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번역체지만 어쨌든 준비된 멘트로 보였습니다. 말이 어렵다 보니 해석이 분분했죠. 그런데 곧 윤석열 쪽에서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장예찬 씨는 1963년 10월 27일 케네디 대통령이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를 추모하는 연설에서 따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당의 후손인 이철우 씨와 함께하는 윤 총장에게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지는 못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날 개관식 내비는 오세훈 시장, 민주당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윤 전 총장은 우당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 전 의원 옆에 앉았더군요. 막상 행사장에는 윤석열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의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대통령 대우를 해라. 박근혜를 구속시킨 사람을 왜 여기 불렀느냐. 이런 막고함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만들어낸 뉴스는 또 있습니다. 9일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권도 없는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국민들이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다며 특검을 주장한 겁니다. 이젠 국민들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특검을 통해 전모가 밝혀지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런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LH 사태는 4.7 재보선 전에 특검으로 가는 걸로 여야가 합의를 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다 잊어먹었다고 생각하나? 그러면서 어물쩍 넘어가면 국민들이 실망, 질책을 뒷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특검을 여야가 합의한 건가요? 구두로 합의는 한 척 했는데 문서로는 만들지 않았죠. 어쨌든 윤석열은 이제 대선 주자로서 본격적으로 여러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궁금해집니다. 과연 그는 대한민국 여러 현안들, 예컨대 경제 여러 이슈에 관해서 안보와 대북 문제에 대해서 이 정치 개혁에 4강 외교에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 그가 리더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머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빌릴 것인지 곧 드러날 것입니다. 문 정부가 문 대통령이 자랑하던 일자리 사업이 부실 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018년 신년사에는 이런 구실이 있었죠. 제가 대통령이 되어 제일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사실 취임 직후에 자랑스레 보여주던 상황판은 그 뒤에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라는 국정 철학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 그때나 지금이나 낯선 말입니다. 그는 취임 첫 해부터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경까지 했습니다. 일자리를 위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물경 120조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몇 개를 만들었는가요? 450만 개의 공공일자리입니다. 문정부들은 늘어난 일자리는 확대된 공무원 숫자 그리고 공기업 직원들입니다. 그 나머지는 알바 일자리입니다. 그 일자리가 어떤 것입니까? 강의실 불 끄기, 휴지 줍기, 새똥 청소 이런 일들을 하루 2-3시간씩 하고 노인들이 20-30만 원씩 받는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고용부가 작년 24개 부처에서 33조 6천억을 쏟아부은 일자리 사업 145개를 평가를 한 결과 개선 필요가 36개, 감액 14개로 34.5%의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틈만 나면 일자리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정부 스스로 일자리 사업 부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고용부는 34.5%라고 했지만 진실은 일자리 사업 145개가 모두 엉터리입니다. 문자 그대로 분식이죠. 문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7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46만 3천 명 늘었던 월별 취업자 수는 이후에 2019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월별 증가폭은 수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고용 참사, 실업 대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문 정부가 경제 폭망이었다고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의 급기간 인상과 주 52시간제입니다. 그래서 문 정부가 벌인 일은 재정으로 일자리를 직접 늘린 것입니다. 2019년 월별 통계에서 60세 이상 취업자는 이례적으로 30만 명 넘게 늘어나는데 30, 40대 취업자 수는 줄어든 것이 그걸 증명합니다. 엉터리 부실 일자리를 쏟아내는 고용정책으로 천문학적 세금을 낭비를 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에 22조가 든 걸 두고 그 난리를 치던 자들이 정권을 잡자 벌인 일입니다. 그 반의 반, 그러니까 120조 반의 반, 30조만 들려도 4대강의 녹주를 일으키는 원흉인 지류를 정비했을 겁니다. 지역 건설 경기는 아주 좋아졌겠죠. 솔직히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실업 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취업자 수는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도 60만 명 넘게 늘었지만 그 42%인 35만 명은 월 17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기 일자리입니다. 한 달에 17시간 또 일하지 못하는 일자리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지난 올해도 30대와 40대 일자리는 각각 6만 9천 명 그리고 6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일자리를 회복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노동계획을 해야만 합니다. 노동 3법을 다시 재검토하고 기업에게 해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세계 최고의 노동 경직성으로는 절대 일자리가 늘지 않습니다. 내가 기업주라도 일자리를 못 만듭니다. 해외로 나간 일자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틀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 김재인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4조 원, 추징금 1조 4천억이 구형됐습니다. 또 2대 주주인 이동일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도 각각 3조 4천억 원의 벌금과 1조 1,700억 원의 추징 명령도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스캔앤스캔 고문 유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8,500억 원, 추징금 2,800억 원을 구형했으며 옵티머스 이사 송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조 4천억 원, 추징금 1조 1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법조인으로 몇십 년을 보내면서 들어보지 못한 벌금 액수입니다. 그리고 들어보지 못한 추징금 액수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범 이혁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문 대통령 베트남 순방에 나타난 뒤에 지금 미국에서 김치 수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검찰은 왜 이혁진을 송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는 옵티머스 1호 펀드를 설립할 때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현도 법정에서 그 점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뭉개고 있는 게 설마 이혁진이 뒷배라는 그 정치인 때문은 아니겠죠. 검찰이 바로 서리면 상대가 누구든 서는 칼이 똑같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